삼국 공동선언 채택부터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까지 숨가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27일 삼국 정상이 내놓은 공동선언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을 모시고 삼국 공동선언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네이버 라힌 야후 사태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이제 초선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국회가 이제 그 22대 국회가 5월 30 지난 목요일에 개원을 했으니까 오늘 이제 사흘째 맞이하셨는데 좀 어떠십니까? 좀 얼떨떨하진 않으세요? 아직까지도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들 네. 하느냐고 실제로 제가 몸이 국회에 있다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자각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숙제들 집중하는 데 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숙제요? 예. 예, 그 숙제가 이제 어떤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삼국 정상회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화를 이제 복원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히고 있고 또 개최국으로서 더 적극적인 외교력을 펼칠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이제 그 지적도 한꺼번에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개최를 했다는 거 정도 수준에서 라고밖에 성과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기시다 총리와의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성과가 없다보다 또 거꾸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대일 굴종 외교의 모습이 정점에 치닫았던 것들을 저는 느꼈고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지금 이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독도 침탈 그 외에 뭐 핵 오염수 방류 등과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한일 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네이버 라힌 야후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이버 하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름이지만 뉴스를 보면 뭐 라힌 야후, 일본 총무성, 그리고 행정지도, 지분 매각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네이버 라힌 야후 사태가 어떤 건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3년 11월이었죠. 해킹,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었던 건데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고 나서 일본 정부가 2번의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는데요. 네. 1차에서 그 보안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2번째 행정명령이죠. 24년 4월에 있었었던 행정명령에서는 이 자본의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네이버 라인에 대한 지분 구조 자체를 바꿔서 이 보안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사업을 어찌 보면 사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모습이 취해지면서 논란을 사고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런 일본 정부 자세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미비하기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일본이 네이버를 라인을 이제 빼앗으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게 아닌 걸로 이해했다. 불필요한 현안이 안 되게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양국 그 정상들의 회담 이 발언 내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 외교 관계와의 별개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기업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들끼리 대화가 오고 갔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언론 매체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일본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개입 혹은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좀 자유도를 줘야만 한다.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업 네이버 입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네이버 노조와 연대해서 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그 이 자리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근데 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는 빠지는 것이 좀 낫다, 효과적일 것이다. 네이버가 실익을 고려해서 선택할 그런 일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례적 수준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빠지는 게 낫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입장인 것 같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라인 사태는 단순 메신저 사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일본, 대만, 태국 등의 나라에서 메신저 말고도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 그리고 사업의 이 기회들이 다 걸려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품질 데이터 사업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그냥 이제 정치권이 빠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주고 정치권에서 심지어 네이버 경영진에게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좀 적극 독려를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대안은 없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게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만큼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에 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이제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발단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한일이 마치 그 유럽처럼 자유롭게 오가자 이게 이제 외교부 당국자의 이제 발언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좀 독도에 대한 좀 우려의 시선들이 국내에서 이제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던 이유는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방부, 외교부, 최근엔 또 민방위 영상에서도 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모호한 입장 때문에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시점에 일본과 여건 없이 오가는 그런 이 제도를 추진한다는 거는 시점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작년 9월에 올라왔던 예산을 보시면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정도가 삭감이 됐고 또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를 위한 예산도 47%나 삭감이 됐습니다. 또 2023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일본 개왕이라는 자료에서 일본이 추진했던 역사 왜곡 사실들이 모두 다 삭제가 됐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과 한국 간의 과거사가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일본과 여권 없이 오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과연 맞다고 판단을 할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산 것이고 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그 한일 관계 그리고 역사 의식에 있어서 신념이 투철한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증조부께서 백범 김구 선생이시잖아요. 보니까 그 3.1절에도
공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이 그 4월 10일인데 당선이 확정된 게 또 4월 11일이었습니다. 또 의미를 또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난주 그 강아랑의 정치란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의원님 호실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의원회관에 또 배정받은 호실이 몇 호실이죠? 815호입니다. 네, 815호. 예. 네, 8월 15일 이렇게 신청을 직접 하신 건가요?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앞서서 말씀 주셨던 그 세 개의 날짜에 있어서는 그리고 호실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제 획득을 하기 위해 혹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남시가 네. 지역구가 두 개로 분구가 됐습니다. 네. 분구가 되면서 이 지역구 획정이라는 게 여야 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협의가 늦어지고 해서 공천이 공고롭게 딱 3월 1일에 이제 났던 거고요. 네. 또 선거 자체가 4월 10일에 네.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당선 여부가 4월 11일 임시정부 그 다음 날. 수립일이죠. 네. 확정이 됐던 거고. 전부 우연이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운명이신 우연이고.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어찌 보면 마지막은 뭐 운명이라고만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박찬대 최고위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쓰시던 815호인데요. 네. 본인께서도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후손으로 임시정부의 식구로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그 815호라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백범의 후손으로 또 역사 분야를 대변하는 영입 인재 8호로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본인께서 좀 이번에는 이 의미 있는 숫자의 호실을 물려줘도 되겠다 후배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입인재 그 8호의 8은 뭐 다른 의미가 없나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백범 김구 선생의 이제 그 후손이라는 게 많이 좀 그 무게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뭐 영광일 수도 있겠고 당연히 영광이겠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정치계에 또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한층 더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정치학도 박사 공부를 하시고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학사. 이미 오래전부터 네, 좀 학사.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으로서 좀 각오랄까요? 좀 소회는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당선인들하고는. 예, 이번 하남에서 선거에 임할 때 실은 백범 할아버지의 얼굴을 현수막에 올리냐 마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의 더 큰 부담이 이제 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나 이 시점에 백범이 정치에 임하면서 가졌던 정도를 걷는 그 정신, 이 올바른 정치를 하는 정신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현수막에 백범 할아버지 얼굴도 같이 올린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백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부담으로 왔던 시절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들을 극복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백범이란 인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서 좀 받아들여지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현수막에도 백범 할아버지를 올렸고 지금도 백범 할아버지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구 선생이 굉장히 그 기골이 장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DNA를 그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신 건가요? 조금 더 어렸을 적에는 네.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 들어오는 부분을 준비하면서 아직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래도 바쁘더라도 계속 운동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이 2개 남았는데요. 1호 법안으로 이제 그 의원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역사 왜곡 방지법, 또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뭐 그 좀 맥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인식만큼 또 민생을 살피는 역할도 또 의원의 이제 그 본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2030 세대에 또 기대를 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시고 가장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의정 앞으로 이제 펼치실 그 계획 좀 세 가지만 우선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영입인재 8호로 역사 분야를 대변하는 인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네.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든지 공인묘지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안들, 아까 말씀 주셨었던 그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에 대한 현충원에서의 조치들, 어떤 조치를 할 거냐에 네.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 왜곡 금지법과 같이 지금 5.18 특별법, 그리고 독일에는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과 같이 명백한 역사 사실에 있어서 잘못된 발언들을 하거나 왜곡되는 방식의 얘기들을 할 때 기존의 단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수준의 처벌이 아니고 더 부과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1호 법안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6월 내에 발의를 하려고 열심히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이제 개혁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입 인재들이 당선 이후에 모여서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보훈 분야일 거고요. 역사 보훈. 네. 분야일 거고요. 네. 우리 1호 당선인 같은 우리 1호 영입 인재 같은 경우는 박지혜 의원님이신데 뭐 환경 분야이실 거고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들을 살려서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전문적 지식과 또 바꾸고자 했던 법적인 내용들을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발의를 하는 과정을 지원해주자라는 네. 그런 작은 모임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조직 혹은 모임을 통해서 개혁의 완성도 이끌어낼 거고요. 네. 최근에 이미 우리 당론으로 1호 법안을 냈지만 민생 회복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 보훈 분야를 대표하지만 민생 회복에도 역사 보훈 분야만큼 집중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사 보훈 전문 분야가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원래 어렸을 적에 해외로 나가셔서 사실 그 영주권을 따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진해서 공군에 입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제가 인재 영입을 받으면서 가족에 대한 소개가 일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조부님 때부터 공군과의 연이 깊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셨고요. 아버지께서도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유학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자연스럽게 그런 그 가족의 맥을 잇게 됐던 것 같고요. 영주권을 사실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한국으로 돌아와서 입대를 한 이후에 그런 게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생각도 그래서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부분이시죠?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군복무로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그 말씀하셨던 하남을 미사리가 있는 곳이죠. 서울 근교로 나들이 하러 가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미사 강변 도시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 기대도 정말 클 것 같고요. 또 서울로 편입되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정말 높아졌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원하고 있는 현안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남의 성장을 좀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좀 지역에 대한 소개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미사리 그 지역구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미사가 우리 하남 을 지역이죠. 을 지역이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신도시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분들께서 지역 구민분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하철 9호선의 개통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던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이
온전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이 희망에 도움이 되고자 조기 착공, 빠른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희망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도시로서 과밀학급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또한 제 입장에서는 온전히 또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이후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느끼시는 교통이나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필요성 이후에 그럼 과연 우리 하남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거냐인데요. 제가 22대 총선 때 공약으로 그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 우리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는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네. 녹음이 우거진 좋은 관광지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미사섬이라는 곳에 싱가포르가 아주 유사한 형태 그리고 면적도 비슷한 형태의 장소를 개발함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교육과 또 교통의 문제 이후의 성장 단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배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외지인분들이 찾아오셔서 또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같이 챙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장 지역에 이제 지역구 의원분들이 이제 출연하시면 한결같이 현안으로 교통 또 교육 문제를 꼽으시네요. 맞습니다. 네, 잘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드린 그 질문들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질문들을 이해하고 기억하시고 또 한꺼번에 몇 가지 질문도 다 마저 대답하시는 그 꼼꼼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중일 정상회담 평가와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해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